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3일입니다. 과대망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과대망상증. 과대망상이라는 것은 이 정신세계가 대단히 민감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바로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고 체감이 됩니다. 완전히 100% 현실하고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것이 현실인지 현실이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대망상입니다. 이제 좀 야간 사람은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알지만은 정말 깊은 사람은 현실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 안 했어도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었으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생각도 안 했는데 나타난다 하면 더욱 믿겠지요. 나타나고 같이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는 완전히 친구 만나서 시간을 보낸 걸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태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쭉 이어져요. 심지어는 1년, 2년 이어집니다. 과거에 이렇게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식으로 전부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되면 다 믿게 됩니다. 왜 믿습니까? 원래 거짓말을 하면은 보통 목적이 있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것도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토리도 연결이 다 돼요. 또 거기다가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 전혀 꾸미는 기운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꾸미는 기색이 없어요. 왜? 본인 자체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말을 들으면 대부분 다 믿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는 이제 알지요. 저 사람은 과대망상이다. 늘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다가 보면 아닌 부분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다 믿게 돼요. 종종 TV 같은데도 그 과대망상증 환자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은 그냥 딱 보면 알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지요. 이게 이제 과대망상인데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정말 깊이 기도하고 열심히 심취돼서 빠져서 생활한 분들 중에도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 신심 차원의 경계가 전개되겠죠. 어떤 자기가 믿는 절대자가 나타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잠깐 꿈으로 나타나고 잠깐 생각을 해서 나타나고 이런 정도면 내가 믿음이 깊어서 신심이 깊어서 친견을 했다. 이제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일상으로 전개되면은 생활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일상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 없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도 그렇게 깊이 민감해지면은 이제 병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잠깐씩 느끼고 또 놓고 벗어나고 이러면은 내가 수행이 깊어져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죠. 또 무속인이 있습니다. 무속인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속인 입장에서는 뭐든지 신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느껴져요. 나란 일도 신이 하는 것처럼 어느 집의 행불행도 그 신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도 그 신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자체가 또 스토리가 전부 연결돼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아니지만은 스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묘한 정신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다 제 나름대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평상적인 분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보잖아요. 다 합리적으로 보고 교육받은 대로 보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종교서가 있습니다. 종교서. 그러면 그 안에는 모든 이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도 들어있겠지만은 정말 환상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믿는 이는 전부 그걸 스토리화해서 다 믿게 됩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든 없든 다 이렇게 합리화해서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허점이 많아. 아닌 것 같아. 엉터리야. 안 믿죠, 그렇게. 그렇죠? 어떤 언론이 한번 왜곡 보도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이유로. 그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의외로 믿는 사람이 이제 많고, 그런 경우는 그걸 듣고 본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감성을 자극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어딘가 일치됐을 때. 그러면은 그게 좋게 보이거든요. 호응이 좋아. 그러면은 또 그런 식의 보도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호응이 좋아. 이러면 자꾸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고 비난이 들어오고 지적이 들어오면 중단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진행되면 재미가 붙어버려요. 재미가 붙어요, 재미. 그럼 보도하고 나중에는 어떤 목적 의도가 생겨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고 호응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에는 허위 보도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허위 보도. 그런데 그것은 더 효과가 좋아버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허위 보도가 일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일상으로. 그런데 이런 허위 보도도 일상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전체가 흐름이. 전부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그 선에서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아까 무속인이나 무슨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은 또 열광을 해요. 안 믿는 쪽에서는 증오하겠죠.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저지른 행위 때문에 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내친김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사태가 나게 되면은 그 사태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역들이 쭉 밀고 나가다 보면 문제를 힘이 팍 받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판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파워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론이 이제 받쳐야 되겠죠. 그렇게 파워가 형성되면은 인간은 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목적이 딱 정해지고 의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은 합법적으로 법 안에서 움직이죠. 헌법이나 통상적인 그 법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파워가 크게 형성되면은 그걸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무리수를 막 두는 거죠. 물론 법이란 이름으로 합니다. 합법이란 이름으로.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미 법을 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왜 전쟁인 줄 아십니까? 법 속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기면 전부 내 거고 지면 완전히 망하니까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파워 힘으로 전쟁이 임하게 되면은 죽기 아니면 흔히 말하면 까무라치기가 되는 거지요. 이런 사태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발을 깊이 담궈버리면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미 내친 길이 돼버리니까. 전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게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럴 때 그렇게 발을 깊게 담그지 않는 층은 중도가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층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중도라고 해봅시다.
중도층은 어느 쪽이든지 힘이 센 쪽으로 붙으려고 늘 줄을 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뭐 동물까지도 다 그렇겠죠.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생존. 특히 식주를 확보하려는, 거기에 더하여 명예, 권력, 이것을 확보하려는 그 본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요. 학습하고 배운 걸로는 그게 아니다. 이건 옳고 전 그러다 배웠어도 그 힘은 약해요. 그거는. 본능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또 합리화해요. 그게 선이다 하면서 또 그렇게 보여요. 다 나중에는 그게 옳게 보입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래서 이제 선악이란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몸을 담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수 진보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수 성향은 어디로 몸을 담글라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은 그쪽이 유리한 쪽으로 몸을 담글라 할 겁니다. 진보는 또 진보 쪽이 유리한 쪽으로 몸을 담글라 할 것이고, 기양이면. 그러나 절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쪽이 야가다 하면은 상대방한테 의탁하려고 또 이렇게 한 발을 뻗어요. 중도가 그렇습니다. 반기문 씨가 대권 도전 여기 포기를 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뚜렷한 주자가 없게 되는 거죠. 어찌 되었던 지금 한교안 대행이다 뭐다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현재 공직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위기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되고 이것하고 다음 대권을 누가 잡을 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교안 대행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몸을 사리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한교안 대행은 아직까지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교안 대행이 분명치 않다 하면 한쪽은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 쪽에는 누가 나서야 될까? 주자를 또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아직 없다.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인용되면 안 되고 기각이 돼서 원래 자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중도는 그렇습니다. 중도는. 그렇지만은 그 반대쪽으로 이미 깊이 발을 담궈버렸다. 새누리당이든 어디든 이제 그런 분들은 후퇴가 안 되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깊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판이 뒤집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판이 반대로 뒤집히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그때는 파워 힘을 믿고 무리를 한 사람들이 최소한 조사받고 처벌받게 된다. 이건 상식이 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정권 탈취, 국가전복 이런 데에 연루당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파워 힘이 세고 판이 강하면은 뭐든지 죄 만들면 되잖아요. 앉아있어도 죄, 서있어도 죄, 누워있으니까 누워있어서 죄. 그렇게 되잖아요. 법의 질서가 붕괴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반대로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날 수가 없죠.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파워가 실리고 힘이 작동할 때 저마다 무리하면 안 되는 거지요. 뒤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은 무소불위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되고 항상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의 작동 안에서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 나라가 안녕하고 국민들도 편안한 겁니다.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잠깐 소식을 하나 언급을 해드린다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했겠죠.
그런데 기각당했어요. 이의 신청은 뭐냐? 지금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넘었다. 수사 분야가 아니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한 거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원래 이제 특검이 거기서 손을 떼게 되겠죠.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그건 특검이 수사에도 타당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죠. 새누리 김진태 의원 작년 3월 달에 검찰 기소 중지한 건데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판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 재정 신청이 뭔가 하면은 검찰이 기소를 중지해버리면은 그것은 맞지 않다 하고 상급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합니다. 정식 재판을 해주시오 하고 그때 판사가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 하고 인용을 하게 되면 재판이 이어지죠. 그러면은 검사는 기소를 해야 돼요. 이것이 재정 신청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 하고 청와대 진입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이제 안 하지요. 이미 청와대에서는 압수수색 거부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행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냐? 외환이란 것은 저 외국하고 통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에 위해를 끼치는 걸 말을 해요. 군사적으로나 다른 어떤 면으로 적대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란은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을 대통령이 월권으로 무력화하거나 전복시키거나 어떤 작용을 할 때 내란에 속하는 거지요. 그 외에 어떤 한 지역의 주권을 중지시켜버린다든지 독재로 이런 경우가 내란에 속하는데 그런 경우 빼고는 형사상 어떤 죄를 범해도 초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협조를 해 주시오 이렇게는 되겠죠. 협조를 좀 해 주시오 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1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1항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와대는 국가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낙이 없이는 청와대 경내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물론 이 항에 전학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제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허락을 해도 되겠다. 이 부분은 크게 기밀이 없으니까 하면 허락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닐 때는 허락을 역시 못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면 어떡하느냐. 제 개인 견해로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엄연히 상권 분립이 돼 있거든요. 특히 행정부 최고 수반이 있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법관이 사인했다고 그것이 그보다 위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특검이 그걸 모를까? 특검도 나름대로 다 법리를 해석하고 다 알고 나름대로 다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떤 여론에 굴복하거나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을 받은다면 청와대는 이제 법이나 검찰 밑에 속하는 하부 기관이 돼버리겠죠. 인식상으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대통령 허락을 안 한다. 안 하면은 또 검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청와대가 거부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지요, 일종의. 그러면 또 언론이나 여태까지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 아니면 국회 이런 등등에서 응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청와대가 또 잘못했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부당한 거지요.
말하자면 헌법을 뛰어넘는 행위다, 불법이다, 월권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겠죠, 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촛불 시위 쪽을 자극해서 더 불이 타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2배, 3배 더 크게 불을 붙여버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게 어느 쪽이 크게 작용할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수색 요청해서 안 들여주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하자 또 해고, 또 그래 안 되면은 서면 수사라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피의자 적시해가지고 종결하고 이런 코스가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여론으로 압박을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검이 의도한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일체 응하지 않아버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더 활성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최종 정리는 국민 여론이에요.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압도적으로 움직여 가느냐, 이것이 결국은 좌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거죠. 인용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청와대에서 나오고 그야말로 특검이 또 체포해도 체포당하고 그러는 것이고, 모두가 그쪽 힘에 의해서 전부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기 때문에 이미 탄핵 열차에 깊게 몸을 싣고 멀리 달려온 분들은 참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열차를 중지시키려는 분들이 이제 노력도 더 풀발기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론의 표상은 뭘로 나옵니까? 일단은 촛불 시위하고 태극기 시위로 나타나겠죠. 촛불 시위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청와대를 압박하면 또 촛불 시위가 강력하구나 이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는 태극기 시위가 2배, 3배로 더 커져버리면은 또 여론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결론은 여론에 있는 것이죠. 여론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대통령이나 나라의 무역을 다루는 그런 부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시시각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들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을 아주 애롭게 결단해야 될 때가 늘 있다는 거죠. 대통령만 그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군 참모 총장도 그렇고 모두 주요 직책의 무력을 다루는 입장에는 정말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그저 차가고 둥글둥글하고 그런 사람이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뭐 그냥 차가고 이런 사람이 앉아있을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로 오직 정신으로는 자기 목숨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마음이 없고 오직 마음에는 국가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갈 자리죠.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으로 큰 결단력도 있어야지요. 어떤 경우는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을 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고 하기 때문에 침략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죠. 그리고 통찰력으로 정말 사람을 잘 보고 써야 되는 자리고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부패가 없고 하는 거는 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목이 결여되면 대통령은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중요 무력의 책임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경호실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호실장은 경호법에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의를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경호실장을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사람이 좋고 충성스럽고 절대 배신 안 할 사람 임명하긴 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위기에 흔들린다, 그런 사람 임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직 경호법에 의해서만 움직일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분위기 따라서 움직일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소식에 의하면은 북한에서 2월 한 16일경인가 이쯤 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ICBM보다는 그보다는 짧은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해요. 무수단 미사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번 발사해서 6번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엔진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꼭 그것이 정상으로 날아가는가 북한 입장에서 꼭 시험을 해봐야 되는 미사일입니다. 또 전 세계에 과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오래 또 참고 참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이런 극심한 내용, 이 사태 때문에 그거 지켜보느라고 그동안 많이 참은 거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북한이 시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무수단 미사일하고 똑같은 미사일을 이란이 발사 성공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혹자는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면으로 혹시 계약을 맺어서 기술을 주고받지 않냐, 이제 이렇게도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수단 미사일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 기술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면.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사일 발사라면 이제 격추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죠. 요격해서 격추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지금 강경 발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이나 다른 ICBM을 발사할 때 미군이 요격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 요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는 이제 전쟁이다 하고 들썩들썩 하겠죠. 물론 전쟁이야 그래도 못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또 김정은은 저 지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지하 터널을 타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강경 발언 나오고 핵을 도려내고 김정은 제거 이런 주문이 막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걸 요구할 수도 있고, 정권을 모두 일임한다, 결정은 대통령이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결의문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후로부터는 김정은이 지상으로는 다니기 어렵죠. 지상으로 차나 열차나 아니면 비행기로 다니다가 저 스텔스 무인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차하면 또 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마 미국이 북한의 핵 기지를 도려내려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반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2월 4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죠. 그때 유모차 부대가 나온다 그래요. 유모차 부대. 그런데 이게 아마 퍼포먼스 아닌가 싶은데요. JTBC 방송에서 태극기 집회에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준다 이런 방송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유모차 부대가 나오는가 봅니다. 그리고 2월 4일 집회에 JTBC 집단 소송하는 서류도 비치해놓고 나눠주는가 봅니다. 거기 참여하실 분은 볼펜이 있어야 되겠네요. 볼펜. 그리고요, 확인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나와서 행진을 할 것이다, 그런 글이 좀 떠돌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비역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겠죠. 예비역. 5.16 혁명의 정당성이 육군사관 생도들의 시가 행진에서 확보되었듯이 탄핵 기각의 마침표 또한 내일 육군사관학교 애국동지회의 행진으로 전 국민이 안도 한숨을 쉬게 될 것인 바,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대호에 합류합시다. 충성. 이런 글이 있네요. 아마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동기별로
이렇게 참여한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은 드러내놓고 참여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기양 참여를 하면은 모두 각 단체의 고유 특징인 제복을 입고 참여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같이 모여서 행진을 하면은 그럼 좋겠다 싶어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돋보이겠죠. 또 많은 카메라가 거기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복장이라도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들이 쭉 모여서 같이 참여하고 따로따로 시중에 섞여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기업인이 동참한다 하면은 기업인들은 쭉 같이 모여서 행진을 하든지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집중 세례를 받지 않겠는가. 그것은 굉장히 홍보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어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뿔뿔이 저 시군중 속에 섞여버리면은 그냥 그 시군중 한 사람에 불과하게 돼버리잖아요. 아직은 날이 많이 차지요. 그래서 일반 제복을 입고 행진한다, 시 참여를 한다.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양복만 입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화팩을 옷 속에 붙이는 거지요. 화팩 서너 개 붙이면 아무리 강추위에도 12시간은 까딱 없거든요. 뜨끈뜨끈 해가지고. 원래 밖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려면은 땀이 살짝 날 정도 해야 건강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저 견딜만 하네. 약간 서늘하네 이러다가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너무 추워져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혈액순환에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화팩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두껍게 안 입어도 되지요. 이거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두껍게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몸에서 내열이 안 나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화팩을 붙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을 전해드리고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전투기도 날리고 미사일도 날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이념으로 아니면 투쟁으로 내전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세력이 압도당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총 한 발 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멀쩡하게 서서 뛰다닐 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아무튼 그리고 나라에 혼란이 발생해서 어떤 나라가 패하고 무너지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군경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 기본이죠. 군경이. 그리고 이어서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모두 해체되고 쑥밭이 되고 죽고 이건 기본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간첩, 세작, 추종 세력은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대우받고 공신으로 부귀영화 누려질까요? 그거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 살아남는 경우가 또 없어요. 특히나 독재자 입장에서는 걸거치거든요. 이용해 먹으면 용도 폐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건 역사가 말해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멀쩡한 나라를 거들린 배신자들인데 그들을 대우해버리게 되면 독재자 주변에 오랫동안 충성했던 사람들 그 본을 받지 말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배신이란 것은 꿈에도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그런 배신도 다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이유 불문. 그러니까 배신은 무조건 안 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대체적으로 합니다. 이제 독재자가 아니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법에 의해서 법치로 통치되는 곳에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독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용납 안 해요. 그리고 또 점령한 곳에 민심도 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차지했고 나서는. 그러면은 그 한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다 처형하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기본 코스에 이런 거는 절대 대우받고 못 삽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뭐 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해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탁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날라가버리고 없을 때는 월드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